아침 안개가 백운산을 덮고 있었다. 적호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발 아래 흙이 있고 하늘이 열려 있었으며 안개가 그 사이를 조용히 흘렀다. 적호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서 있었는데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등이 꼿꼿했고 발이 땅에 깊이 박혀 있었다. 적호가 오두막을 향해 말했다. 나와라. 오두막 문이 열리고 하운이 나왔다. 하운은 이미 깨어 있었다. 어제 저녁 적호가 짧게 내일 아침이라고 말했는데 설명이 없어도 알았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하운이 마당으로 나와 적호 앞에 섰을 때 적호가 다시 말했다. 칠성아. 오두막 안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칠성이 눈이 아직 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나오고 있었다. 낯선 산속 오두막의 첫 밤이었다. 칠성이 마당으로 나와 하운 옆에 섰다. 아침 안개가 흐르는 풍경 속에 둘이 나란히 적호 앞에 섰다. 바람이 없는 아침이었는데도 안개는 자기만의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적호가 말했다. 칠성아. 예. 무릎을 꿇어라. 칠성은 잠시 주춤거렸다.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였다. 낙양성 저작거리에서 살아온 아이였고 그 거리에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이었다. 한번 내어주면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기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2년 동안 아무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러나 어젯밤 마당 평상에서 하운과 나눈 말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추웠다고 가지고 싶은 게 생겼으면 가져보는 거라고. 그 말의 끝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칠성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무릎에 차가운 흙의 감촉이 닿았다.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숨을 한 번 내쉬었는데 그 숨이 아주 조금 떨렸다. 적호가 내려다보았다. 고개를 들어라. 칠성이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밤새 생각을 다 한 눈이었다. 적호가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칠성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낙양성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칠성이 잠깐 멈추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대답을 고르는 침묵이었다.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배우고 싶습니다. 적호가 오래 칠성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흐르고 계곡물 소리가 들렸으며 산새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다시 울었다가 날아갔다. 그 소리들이 지나가고 나서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적호가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다. 그 말이 마당에 울렸다. 거창하지도 않았고 울림도 없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내려앉는 무게가 있었다. 칠성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참으려고 했는지 금방 다시 잡혔다. 그러나 하운은 보았다. 저작거리에서 혼자 2년을 버텨온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가 다시 잡히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칠성이 깊이 절을 올렸다. 이마가 흙에 닿았다. 봄 흙에 차갑고 눅눅한 냄새가 났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이라는 말이 칠성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처음이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는데 그러면서도 단단했다. 그 낯섦과 단단함이 함께 있는 목소리였다. 적호가 아무 말 없이 칠성이 일어서는 것을 기다렸다. 칠성이 일어서 보니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털지 않았다. 적호가 이번에는 하운을 보았다. 하운아. 예, 내 사제다. 하운이 칠성을 보고 칠성이도 하운을 보았다. 둘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에 흐르는 것이 있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어제 저작거리에서의 첫 만남이 있었고 찐빵을 건네던 장면이 있었으며 새벽에 도망치려다 돌아선 칠성의 뒷모습이 있었다. 하운이 먼저 칠성을 향해 서서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내 사형 하운이야. 우리 잘해보자. 칠성이 눈을 크게 떴다. 하운이 먼저 허리를 굽히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강호의 예법을 배운 적 없는 칠성으로서는 사형이 사제에게 먼저 예를 표한다는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운의 방식이었다. 사형이기 때문에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사형이기 때문에 먼저 내어주는 것이었다. 칠성이 황급히 예를 갖췄다. 사제 칠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둘이 예를 마치고 다시 마주 보았다. 칠성이 잠깐 멈추었다가 그 호칭을 처음으로 불렀다. 사형. 하운이 대답했다. 응. 칠성 사제.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 안에 이미 많은 것이 들어 있었다. 적호가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나 더 있다. 하운과 칠성이 적호를 보았다. 적호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 산이 있었고 그 산 너머에 세상이 있었다. 30년 동안 등을 돌리고 있던 세상이. 그 세상을 오래 바라보다가 적호가 말했다. 이 산에서 수련을 마치고 강호에 나갈 때 너희는 이름이 필요하다. 문파 없이 강호를 걷는 것은 뿌리 없이 나무를 세우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면 쓰러진다. 하운이 적호를 보았다. 문파 이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하운이 잠시 생각했지만 생각이 길지 않았다. 무극검이라는 검법의 이름, 끝이 없는 원의 이름, 그 이름이 어젯밤부터 이미 입 안에서 맴돌고 있었다. 무극문이라고 해도 됩니까? 적호가 그 이름을 혀 위에 올려놓듯 천천히 되뇌었다. 무극문. 적호의 눈빛이 먼 곳을 보는 것 같았는데 그 먼 곳이 산 너머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어딘가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운은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다렸다. 적호가 말했다. 좋다. 짧았지만 그 짧은 말에 무게가 있었다. 하운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칠성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물었다. 무극문이 뭐예요? 우리 문파다. 우리요. 그래. 사제. 칠성이 그 말을 새겼다. 우리. 문파. 자신이 거기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는 낙양성 저작거리 불황하였고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으며 가진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낡은 칼집 하나와 해진 옷 한 벌이 전부였다. 그런 자신이 오늘 아침 제자가 됐고 사형이 생겼으며 문파의 이름이 생겼다. 칠성이 무릎에 묻은 흙을 내려다보았지만 털지 않았다. 적호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무극문은 이름만 있고 아직 내용이 없다. 내용을 채우는 것이 너희 몫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용을 채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용을 만드는 시간이다. 얼마나 걸립니까? 적호가 하운을 보았다. 오랜 시간 충분히. 그것이 전부였다. 얼마라는 숫자가 없었지만 하운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충분이라는 말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말이기도 했다. 적호가 뒤로 돌아섰다. 그럼 지금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그것으로 의식이 끝났다.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으며 증인도 없었다. 술도 없었고 하늘에 고하는 말도 없었다. 그러나 백운산 안개 쇼옥 이 마당에서 맺어진 것이 무엇인지 셋 다 알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운이 120근짜리 쇠조끼를 집어들어 걸치는 모습은 동작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1년 동안 몸에 붙은 것이라 이제는 입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드는 지경이었다. 칠성이 40근 조끼를 집어들었다. 두 손이 아래로 쏠렸다. 걸치자 어깨가 내려앉았고 허리가 앞으로 쏠리며 무릎이 저절로 구부러졌다. 처음 느껴보는 무게였다. 이것이 뭔지는 어젯밤 들었지만 실제로 몸에 걸치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었다. 그래도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하운이 앞이었고 칠성이 뒤였다. 산길이 가팔랐고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아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나무 뿌리가 길을 막았다. 봄이었지만 흙이 단단하지 않아 발이 미끄러지는 곳도 있었다. 칠성이 5걸음 만에 쓰러졌다. 무릎이 땅에 닿았고 손을 짚었으며 흙이 손바닥에 닿았다. 40근의 무게가 위에서 누르고 있었고 그 무게가 몸의 중심을 앞으로 당긴 것이었다. 일어서려고 팔에 힘을 주었는데 조끼 무게가 팔을 아래로 눌렀다. 그래도 일어서서 달렸다. 8걸음 만에 또 쓰러졌는데 이번에는 무릎이 아니라 옆으로 쓸렸다. 40근의 무게가 몸의 중심을 옆으로 당긴 것이었다. 잠깐 그 자세로 누워 있었다. 하늘이 보였다. 해가 아직 다 뜨지 않아 하늘이 회색이었고 안개가 그 회색 하늘을 가로질러 흘렀다. 칠성이 다시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하운이 칠성 옆으로 돌아와 속도를 낮추어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120근을 달고 칠성과 같은 속도로 보조를 맞추며 달렸다. 칠성이 달리면서 옆을 보았는데 하운의 얼굴에 힘든 기색이 없었다. 왜 같이 달려요? 처음에 스승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칠성이 다시 앞을 보았다. 산길이 가팔라지고 있었고 돌이 많아졌으며 나무 뿌리가 발 앞에 튀어나와 있었다. 칠성이 발을 또 헛디뎠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간신히 중심을 잡은 것이었다. 단해대에 도착했을 때
칠성은 이미 7번을 쓰러진 뒤였다. 절벽 앞에 섰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안개가 짙어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계곡이라고 했다. 바위가 있다고 했다. 낙양성 저작거리에서 싸움도 해봤고 쫓기기도 해봤으며 골목 담장 위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발 아래에 아무것도 없이 아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내려가야 합니까? 그렇지. 아래에 뭐가 있어요? 계곡이 있어. 바위가 있습니까? 많이 있지. 떨어지면요. 떨어지지 않으면 되지 사제. 칠성이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하운이 서 있었다. 사형도 이 절벽을 내려갔어요. 응. 매일 왕복하는 걸. 처음에 무서웠습니까? 나도 무서웠어. 어떻게 내려갔어요? 그냥 발을 떼서 내려갔어. 칠성이 다시 절벽 아래를 보았다. 발끝이 조금 더 떨렸지만 발을 뒤로 빼지 않았다. 어젯밤 마당 평상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잃기 싫어서 안 가지려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추웠다고. 가지고 싶은 게 생겼으면 가져보는 거라고. 절벽이 무서운 것은 아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낙양성 저작거리의 아침도 매번 그날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데도 발을 떼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이었다. 칠성이 결심을 한 듯 발을 뗐다. 손가락이 바위를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뼘, 두 뼘. 40근의 무게가 팔을 당겼고 어깨뼈가 빠질 것 같았다. 세 뼘, 네 뼘. 발이 디딤돌을 찾아 옮겼다. 중간쯤에서 손이 미끄러졌다. 오른손 손가락이 바위 틈에서 빠지며 몸이 흔들렸다. 왼손 세 손가락으로 버텼다. 온몸의 무게와 40근이 그 세 손가락에 실렸다. 버텨야 해 사제. 위에서 하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를 악물고 오른손이 새 틈을 찾아 잡았다. 숨을 내쉬며 계속 내려갔다. 절벽 아래 바닥에 발이 닿았을 때 칠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으며 허벅지가 타들어갔다.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절벽이 높았다. 안개 속에서 적호와 하운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올라와라. 적호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렸다.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무게가 아래로 잡아당겼고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조끼가 어깨를 눌렀으며 허벅지가 타들어갔다. 절반쯤 올라왔을 때 팔이 멈추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냥 매달린 채로 있었다. 내려가고 싶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려가면 다시 올라와야 했다. 어차피 올라가야 했다.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팔에 힘을 주고 발을 움직여 올라갔다. 절벽 위로 기어 올라와 땅에 두 손을 짚었을 때 칠성은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무릎이 흙에 닿아 있었는데 오늘 아침 사제의 연을 맺을 때와 같은 자세였다. 적호가 내려다보았다. 한 번이다. 다시. 칠성이 고개를 들어보니 적호의 눈이 있었다. 차갑지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기다리는 눈이었다. 칠성이 일어섰다. 예. 그날 칠성이 다네대를 3번 왕복하는 동안 쓰러진 횟수는 모두 12번이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칠성이 하운 옆에서 걸으며 낮게 말했다. 12번 쓰러졌어요. 그걸 세고 있었어, 사제? 저도 모르게 세고 있었어요. 하운이 칠성을 보았다. 나도 첫날은 12번이었어. 칠성이 하운을 보았다가 다시 앞을 보았다. 봄산길을 내려가고 있었고 안개가 이제 거의 걷혀 소나무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내일은 11번으로 줄일 거예요. 하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저녁은 두부탕과 조밥이었고 칠성이 2그릇을 비웠다. 손가락이 쑤셨지만 젓가락을 놓지 않았다. 하운이 말없이 더 떠주었고 칠성이 감사합니다.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입에 넣고 있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적호가 말했다. 오늘 사제의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이 적호를 보았다. 강호에서 등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뒤를 맡긴다는 것이다. 눈이 닿지 않는 곳을 맡기는 것이다.
강호에서 그것은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나가보면 안다. 그러니 알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익혀야 한다. 매일 함께 달리고 함께 쓰러지고 함께 일어나면서 이 산에서 서로의 등을 완전히 외운 뒤에 강으로 나가야 한다. 칠성이 저코를 보다가 하운을 보았다. 하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칠성은 이불을 덮고 누워 눈을 감았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손가락이 쑤셨으며 허벅지가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잠을 막지 못했다. 낙양성에서 2년 동안 긴장이 풀리지 않아 얕게 자던 것과 달랐다. 무거웠고 아팠지만 긴장감 없이 빠르게 수마에 빠졌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하운이 마당으로 나섰다. 달이 높고 별이 맑았다. 칼을 들고 귀원신법 숨을 들이쉬면 단전의 온기가 왔고 내쉬면 그 온기가 손끝으로 퍼졌다. 보랏빛이 손끝에서 칼끝으로 흘렀다. 칼로 원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다시 위로 끊기지 않게 달빛 아래 조용히 이어졌다.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원 안쪽의 공기가 달랐다. 원을 그리는 동안 원 안쪽과 바깥쪽의 경계가 느껴졌는데 손을 원 안쪽으로 뻗으면 저항이 있었다. 아주 옅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기운이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원이 선이 아니라 면이었고 그 면이 안과 밖을 나누고 있었다. 하운이 잠시 멈추고 원 안쪽에 손을 천천히 넣었다. 공기가 달랐다. 바깥의 공기보다 조밀했다. 기운이 쌓인 것이었다. 오두막 문이 열렸다. 저코가 나왔다. 하운의 원을 바라보다가 마당으로 걸어왔다. 원 가까이에 서서 손을 뻗었다. 원의 경계에서 손끝이 무언가에 닿는 것 같았다. 아주 옅었지만 있었다. 저코가 손을 거두었다. 무극이 무엇이냐?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원이 닫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운이 말했다. 안과 밖이 생깁니다. 그렇다. 원이 닫히는 순간 원 안은 원 밖과 다른 것이 된다. 원 안에 있는 것은 원 안의 법칙을 따르고 원 밖에 있는 것은 원 밖의 법칙을 따른다. 그 법칙을 만드는 것이 내 기운이다. 내 기운이 원 안을 가득 채우는 날, 그 안은 완전히 내 것이 된다. 그 안에 들어온 것은 내 법칙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 하운이 그 말을 듣고 원을 다시 그렸다. 끊기지 않는 원, 시작도 끝도 없는 원. 그 안에 공간이 생겼다. 아직 작은 공간이었지만 자신의 것이었다. 이것이 무극문의 검이니까. 저코가 하운을 보았다. 무극문의 검이기 전에 무극의 이치다. 강함이 아니라 공간이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원 안에 들어온 것은 더 이상 원 밖의 법칙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저코가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추었다. 오늘 칠성이 쓰러진 횟수를 세었다. 들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세었다. 줄이기 위해서. 그것이 저 아이의 방식이다. 내가 귀원신법으로 감각을 쌓는 것처럼 저 아이는 숫자로 자신을 읽는다. 방법이 다를 뿐 방향이 같다. 그래서 사형제입니까? 저코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래서 무극문이다. 저코가 안으로 들어갔다. 하운이 마당에 혼자 남았다. 달이 높았고 별이 맑았으며 백운산의 봄밤이 조용하게 깔려 있었다. 하운이 다시 원을 그렸다. 오늘의 원은 어제의 원과 달랐고 내일의 원은 오늘의 원과 또 다를 것이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저코는 말하지 않았다. 충분이라고만 했다. 오두막 안에서 칠성의 숨소리가 들렸다. 깊이 잠든 숨소리였다. 사제가 된 날 밤이었고 무극문이 생긴 날 밤이었다. 보랏빛이 원을 따라 조용히 흘렀다. 다음 날 새벽, 칠성이 눈을 떴을 때 오두막 안이 아직 어두웠다. 창호지 너머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는데 해가 뜨기 전에 그 희뿌연 빛이었다.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팔에 힘을 주는 순간 어깨에서 소리가 났다. 뚝 하는 소리였다. 이어서 허벅지가 타들어갔고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았다. 칠성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었다. 어제 일이 순서대로 떠올랐다. 사제의 연, 무극문, 단해대, 12번, 손가락의 피, 저코가 내려다보던 눈. 칠성은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팔을 짚으면 아팠으므로 배에 힘을 주어 상체를 세웠다. 느렸지만 일어났다.
옆을 보니 하운의 이불이 이미 접혀 있었다. 마당으로 나가자 하운이 원을 그리고 있었다. 보랏빛이 손끝에서 칼끝으로 흘렀다. 원을 따라 조용히 이어지는 빛이다. 어제 밤에도 봤던 것이었는데 새벽빛 아래서 보니 색이 달랐다. 더 선명했으며 어둠이 걷히는 시간에만 보이는 색이었다. 칠성이 마당 끝에 서서 그것을 보았다. 하운이 눈을 감고 있었다. 원을 그리는 동안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어깨가 흔들리지 않았으며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낙양성 저작거리에서는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다 보았어? 사제? 눈을 감은 채로 하운이 말했다. 칠성이 멈추었다. 눈 감고 어떻게 알아요? 느껴져. 뭐가요? 기운이 바뀌는 게 느껴져. 칠성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마당에 들어선 순간 하운이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원신법을 익히면. 그게 뭔데요? 어제부터 들었는데. 하운이 원을 멈추고 보랏빛이 사라지며 눈을 떴다. 앉아봐. 둘이 마당 평상에 앉았다. 날씨가 서늘했으며 안개가 아직 계곡 쪽에 낮게 깔려 있었다. 귀원신법은 기운을 단전으로 모으는 것이야. 흩어진 것을 하나로 돌리는 것. 귀는 돌아온다는 뜻이고 원은 근본이라는 뜻이지. 몸 안의 기운이 근본으로 돌아오면 그 기운이 쌓이고 쌓인 기운이 깊어지면 원을 만들 수 있어. 그 원이 무극검이에요. 그렇지. 칠성이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손가락이 아직 구부러지지 않았다. 어제 절벽에서 매달렸던 손가락이었다. 사형은 언제부터 했어요? 스승님께 처음 배웠어. 이 산에 온 뒤로 얼마나 됐어요?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 칠성이 하운을 보았다. 1년 남짓한 시간에 저렇게 된 것이었다. 보랏빛이 손끝에서 흐르고 눈을 감고도 기운을 느끼는 것이 1년 정도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셨어. 사제. 사형은 빠른 편이래요. 사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운이 칠성을 보았다. 언제? 어제 단해대에서 올라왔을 때 저보고 타고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하운이 그 말을 들었다. 어제 적호가 칠성에게 한 말을 기억했다. 쓰러지는 횟수를 스스로 세웠다는 것, 줄이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았다는 것. 그렇지. 사람마다 타고난 것이 있지. 그럼 빠르게 배울 수 있겠네요. 타고난 것이 있다고 빠른 것은 아니라 타고난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다를 뿐이야. 사제. 칠성이 그 말을 듣고 반박하고 싶었는데 반박할 말이 없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적호가 오두막 문을 열고 나왔다. 두 사람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마당 한가운데 섰다. 칠성아. 예. 귀원신법을 가르칠 것이다. 앉아라. 칠성이 마당 평상이 아니라 흙 위에 바로 앉았다. 눈을 감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어라. 칠성이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배가 먼저 나와야 한다. 가슴이 아니라 배다. 칠성이 다시 배에 힘을 주며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배가 나왔다. 그렇게 그 상태로 멈추고 숨을 참아라. 칠성이 멈추었다. 배꼽 아래 세 손가락 자리. 거기가 단전이다. 그 자리에 뭔가 느껴지느냐. 칠성이 느끼려 했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배꼽 아래 세 손가락 자리에 손을 대보았지만 그냥 배였다. 그런데 잠시 후 아주 옅은 것이 있었다. 뜨겁지도 따뜻하지도 않고 그냥 무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없다고 하면 없는 것 같은데 있다고 하면 있는 것 같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있는 것이다. 그것이다. 칠성이 그 느낌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칠성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땀이 났다. 눈을 감고 숨을 조절하면서 단전에 그 느낌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달리기보다 더 힘든 것이었다.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것이었다. 그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처음 알았다. 적호가 말했다. 그만. 칠성이 눈을 떴다. 눈이 침침했다. 느꼈느냐? 느낀 것 같아요. 아주 조금. 조금이면 됐다. 그것을 매일 쌓으면 된다. 적호가 일어서다가 멈추고 산 아래쪽을 보았다.
하운도 그 방향을 보았다. 발소리가 없었는데 인기척이 있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이 산에 한 명 있었다. 하운이 말했다. 무영이 왔습니다. 무영이 나무 사이에서 나왔다. 검은 옷에 발소리가 없었다. 걷는데 발소리가 없다는 것이 낙양성 저작거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칠성이 그것을 보고 굳었다. 사람인데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것이었다. 무영이 마당 앞에 서서 저코를 보고 저코도 무영을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는데 그 침묵이 오래된 것이었다.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온 두 사람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침묵이었다. 무영의 시선이 하운에게 왔다. 잘 있었느냐?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무영이 하운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하운의 어깨와 팔, 손끝까지 보는 눈이었다. 지난번에 줬던 약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눈이었다. 근골이 달라졌구나. 약 덕분입니다. 약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약은 길을 열어줄 뿐이다. 하운이 고개를 숙였다. 무영의 시선이 칠성에게로 옮겨갔다. 칠성이 무영을 보고 무영도 칠성을 보았다. 무영의 눈이 칠성의 얼굴 위에서 멈추고 찾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오래 보았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이었다. 칠성이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낙양성 저작거리에서 별의별 눈을 다 마주쳐온 아이였다. 시선을 피하면 약한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무영이 말했다. 아버지를 닮았구나. 칠성이 굳었다. 아버지를 아세요? 알았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영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모른다. 칠성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칠성이 그 말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미 짐작하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확인이 됐다. 저코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오두막 안에 넷이 앉았다. 저코와 무영이 마주 앉고 하운과 칠성이 옆에 앉았다. 저코가 차를 직접 끓였는데 무영이 무슨 차를 마시는지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코가 알아서 꺼내는 것을 보고 하운은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무영이 찻잔을 들며 말했다. 칠성의 아버지는 흑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이었다. 칠성이 무영을 보았다. 흑영이요. 그렇다. 그게 이름이에요. 강호에서 불리던 이름이다. 본명이 아니다. 칠성이 그 말을 들었다. 아버지에게 강호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영이 잠시 칠성을 보다가 말했다. 빠른 사람이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라 흑영이라 불렸다. 칠성이 무영의 발소리 없는 걸음을 떠올렸다. 당신처럼요. 무영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같은 곳에 있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칠성은 알 수 없었다. 같은 곳이 어디인지 무영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코의 얼굴이 굳는 것을 하운은 보았다. 그 굳음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굳음이었다. 무영이 저코를 보았다.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지금은 아니다. 언제냐? 저 아이들이 준비됐을 때다. 무영이 칠성을 보았다가 다시 저코를 보았다. 오래 걸리겠구나. 충분히 걸릴 것이다. 무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흑영은 마지막에 이산 쪽으로 왔다. 쫓기고 있었지. 그것만 전하러 왔다. 저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영이 일어나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을 가로질러 나무 사이로 들어갔다. 들어간 자리에서 그림자가 사라지듯 보이지 않게 됐다. 칠성이 그 자리를 오래 보았다. 그날 저녁 밥을 먹었는데 칠성이 한 그릇만 비웠다. 하운이 더 떠주었지만 손을 저었다. 배가 안 고파요. 하운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내려놓았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칠성이 말했다. 아버지가 쫓기고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코가 칠성을 보았다.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중요한데요. 그렇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생겼을 때 알아야 안 것이 의미가 있다. 칠성이 그 말을 들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수련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다.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 밤 하운이 마당에서 수련을 하고 있을 때 칠성이 나왔다. 자려다 일어난 것이었다. 사형, 사제, 무슨 일이야. 잠이 안 와요. 하운이 수련을 멈추었다.
칠성이 마당 가운데 서서 달을 보고 있었다. 달이 밝은 밤이었고 칠성의 얼굴이 그 달빛 아래 있었다. 아버지가 쫓기고 있었대요. 낮에 들었어. 누가 쫓았는지 왜 쫓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중이 언제예요? 사제가 준비됐을 때 칠성이 하온을 보았다. 사형은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 말 들으면 답답하지. 하지만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요? 지금 알면 지금의 수련을 못하고 나중에 알아야 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나중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지. 칠성이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한동안 달을 보다가 마당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단전 쪽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오전에 적호가 가르쳐준 자세였다. 귀원신법 연습을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잠이 안 오면 이거라도 해야죠. 하온이 칠성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삼켰다. 한동안 마당이 조용했다. 하온이 다시 칼을 잡고 수련을 시작하자 보랏빛이 달빛 아래 흘렀다. 칠성이 눈을 감고 앉아 귀원신법 수련을 하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 칠성의 숨소리가 바뀌었다. 앉은 채로 잠이 든 것이었다. 칠성이 몸이 옆으로 기울자 하온이 수련을 멈추고 칠성 옆으로 가서 등을 받쳐 주었다. 그대로 눕혀 주었는데도 칠성이 눈을 뜨지 않았다. 깊이 잠든 것이었다. 하온이 오두막으로 들어가 이불을 가져와 덮어 주었다. 마당에 누운 칠성의 얼굴에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낮에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던 얼굴이 저작거리에서 2년을 혼자 버텨온 얼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9살짜리 아이의 얼굴이었다. 하온이 다시 일어서 귀원신법을 운용하면서 건법 수련을 시작하자 달빛 아래 보랏빛으로 물들었다.